김준우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날 아침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주택가. 붉은 벽돌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을 따라 작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우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계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다. 7살의 김준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지만 총명한 눈빛과 야무진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김영호와 어머니 정은주, 세 식구가 함께 사는 이 작은 집에서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행복했다. 아버지 김영호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으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졌다. 아버지는 비록 힘든 노동으로 지쳐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번쩍 안아 올렸다. 우리 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냈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정은주는 동네 작은 반찬가게에서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늘 준우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었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평범한 김치찌개도 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다. 어머니는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의 하루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준우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준우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아들과 남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우의 가족은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반찬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준우에게 세상의 넓음을 이야기해 주었고 어머니는 준우에게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가르쳐 주었다. 준우는 아버지를 닮아 강인하고 싶었고 어머니를 닮아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의 어린 마음 속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 앞에서 너무나도 허약한 것이었다. 어느 날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준우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작은 심장이 불안감에 쿵쾅거렸다. 아빠는 어디 갔어요? 준우는 울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어머니는 차마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준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의 어린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안아주지 못하고 함께 웃어주지 못한다는 막연한 슬픔만이 그의 작은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준우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행복의 그림자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비통함 속에 치러졌다. 준우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웠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어머니는 준우를 위해 애써 웃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준우야, 이제 엄마랑 둘이서 힘내서 살아야지.
아빠도 준우가 씩씩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준우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슬픔은 어머니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반찬가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틀어박혔다. 그녀의 활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지자 준훈의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은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준우는 매일 밤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그때 어머니의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가 반찬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재력을 가진 사업가라고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준우는 그 남자가 싫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쾌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에게는 그의 존재가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준우를 앞에 앉혀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재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럼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돼요? 준우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준우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준우를 버리는 건 아니야. 준우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면 돼. 외할머니가 준우를 잘 돌봐주실 거야. 어머니는 준우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작은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차에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자신을 떠난다고 했다. 그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이삿짐을 쌌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몇 가지 옷가지와 최소한의 살림 도구만을 챙겼다. 준우는 말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는 준우에게 몇 마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새로운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나갔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준우는 꼼짝 않고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초연함이 그의 작은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닫혀버린 문과 함께 다시는 열리지 않을 듯한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김준호의 삶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외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어린 손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할머니의 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는 차가운 현실을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폐지를 줍거나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준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의 나이 고작 7살이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어느 날 준우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낡은 옷을 꿰매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작은 바늘 구멍에 실을 꿰려고 애썼지만 노안 때문에 쉽지 않은 듯 했다. 준우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바늘을 받아 들었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의 작은 손이 익숙하게 바늘의 실을 꿰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겼다. 우리 준우,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날부터 준우는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마당을 쓸고 할머니가 주워온 폐지를 정리했다. 할머니가 동네 밭일을 나갈 때면 작은 손으로 밭을 매는 것을 도왔고 집안 청소와 설거지도 그의 몫이었다. 그의 작은 몸은 고단했지만 할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준우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아이들이 비싼 학용품을 자랑하고 학교 후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닐 때 준우는 낡은 필통과 달아빠진 연필을 썼다. 그는 방과 후에도 곧장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도왔다. 그의 옷은 늘 깨끗했지만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의 발에는 항상 낡은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그런 준우의 모습은 일부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야, 김준우 너네 엄마는 왜 너 버리고 갔냐? 너도 거지라서 버림받은 거지. 한 아이가 준우를 둘러싸고 비아냥거렸다. 다른 아이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준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준우는 공부에 매달렸다. 그는 가난이 자신을 얽매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쌓아놓고 읽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질문했고 밤에는 낡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잠이 들 때까지 공부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지식을 흡수했고 그의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선생님들은 준우의 뛰어난 지능과 놀라운 집중력에 감탄했고 그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그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배포, 마트에서 박스 나르기, 심지어 주말에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다. 그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그는 땀 흘려번 돈을 꼬박꼬박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할머니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훔쳤다. 우리 준우, 네가 이걸 어떻게 다 벌었어? 준우는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높은 빌딩을 짓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는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책을 찾아 읽었고 주말에는 홀로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의 높은 건물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웅장한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밤에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졌다. 준우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의사는 할머니가 폐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비는 준우의 작은 어깨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할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을 때 준우는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은 준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함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언젠가 성공하여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그의 작은 날개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서는 거대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김준우는 이제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왜소했던 몸은 탄탄하고 단단하게 변했고 어린 시절의 슬픔과 상처는 그의 눈빛에 깊이와 총명함을 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쏟아부었던 피나는 노력과 끈기는 이제 그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공과대학인 한성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는 어릴 적 꿈꿨던 건축가의 길 대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컴퓨터와 코딩은 그에게 흥미로운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무기였다. 입학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 준우,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준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그에게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느끼게 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낮에는 수업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학원 강사나 웹사이트 개발 외주 일을 했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잠은 사치였고 친구들과의 유흥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대학 내에서도 준우는 독특한 존재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으며 외제차를 몰고 학교에 왔다. 그들 사이에서 준우는 낡은 백팩을 메고 달아빠진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일부 학생들은 준우의 배경을 알게 되자 그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웃기도 했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 발표 시간이었다. 준우가 어렵게 구현한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 한 조원이 비아냥거렸다. 김준우, 너 이런 거 개발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대충 해. 어차피 졸업하면 대기업 들어갈 거 아니잖아. 그 학생은 대기업 사장 아들이었다. 준우는 그의 비웃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보란 듯이 증명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준우는 학업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다. 어려운 프로그래밍 과제나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도 그는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의 코드는 간결하고 아름다웠으며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교수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를 특별하게 여겼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님은 준우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 교수님은 준우에게 자신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준우 군, 자네의 잠재력은 엄청나네. 자네의 뛰어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연구실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관심 있나? 준우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준우는 최신 기술 동향을 익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연구실에서도 밤낮 없이 매달렸고 그의 노력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준우는 우연히 교육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반 학습 앱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그는 누구나 경제적인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최 교수님에게 설명했고 교수님은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준우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몰두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코딩에 매달렸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밤새도록 빼곡히 채워졌다. 할머니는 그런 준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의 꿈을 응원했다. 우리 준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할머니 속상하다. 그러던 중 한성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 공고가 붙었다. 우승팀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함께 국내 유수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회였다. 준우는 이 대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고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저없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준우는 밤낮으로 앱 개발에 매달렸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습관과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또한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인터페이스와 게임 요소를 도입하여 학습의 재미를 더했다. 그의 앱은 교육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었다. 대회 예선전에서 준우는 자신의 앱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앱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심사위원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그는 수많은 경쟁팀들을 제치고 당당히 결승에 진출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학 내에서도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왔다. 그의 앱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본 몇몇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인 선진테크의 이 회장 아들인 이민혁도 있었다. 이민혁은 준우의 아이디어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준우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었다. 준우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준우의 혁신적인 교육 앱 아이디어는 전국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언론은 그를 흑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의 앱은 교육계와 IT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준우에게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더 이상 폐지 줍는 고생을 시키지 않고 어린 시절의 가난과 서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밤낮으로 앱을 개선하고 발표 준비에 몰두하며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동시에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시선을 불러 모았다. 그중 가장 집요한 시선을 보내는 이는 바로 이민혁이었다. 이민혁은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선진테크의 상무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였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학벌, 그리고 막대한 재력까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이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도 이민혁이 이끄는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의 팀이 개발한 앱 역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준우의 앱이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는 따라오지 못했다. 이민혁은 준우의 앱을 본 순간 그것이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임을 직감했다. 이민혁은 준우를 경멸했다. 그는 준우의 가난한 배경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자신과 다른 모든 면을 하찮게 여겼다.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인간이었다. 그는 준우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시도는 매수였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이민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거만한 표정의 비서가 앉아 있었다. 김준우 씨, 맞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민혁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준우는 경계심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민혁은 비웃듯이 웃었다. 당신의 그 거지 같은 앱 말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사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배경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민혁의 비서는 옆에서 계약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거액의 금액을 제시했다. 그것은 준우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평생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돈. 준우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의 앱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자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의 신념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미안하지만 내 앱은 팔지 않습니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제도 모르고 배짱이 좋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준우 씨. 그는 차창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준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민혁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민혁의 두 번째 시도는 음해와 소문 유포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 플레이 능력을 이용해 준우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대학 커뮤니티에는 준우가 과거에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가 앱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준우의 가난한 배경과 고아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김준우, 그 자식 분명 어디서 아이디어를 훔쳤을 거야. 흑수저가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리가 없어. 이민혁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준우를 비난했다. 준우는 자신을 향한 악성 루머와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일부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할머니와 최 교수님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민혁의 세 번째 시도는 아이디어 탈취였다. 그는 경진대회 참가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준우의 앱 소스 코드를 빼돌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인 해커를 시켜 준우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했고 대회 서버에 침투하여 준우의 앱 파일을 훔치려 했다. 하지만 준우는 이미 이민혁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 대회 서버에 업로드한 파일에도 이중 암호화를 걸어두었고 자신의 노트북에도 외부 침입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감시하며 이민혁의 해킹 시도를 막아냈다. 어느 날 새벽, 준우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즉시 이민혁 팀의 해커가 자신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준우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해커의 움직임을 역추적하며 그의 흔적을 지웠고 동시에 이민혁의 해킹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은밀하게 저장해 두었다. 그는 이민혁의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를 감지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것을 넘어 이민혁은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준우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민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과거 준우의 아버지가 사망한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준우 아버지의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 사실은 준우의 마음에 불길을 지폈다. 그의 개인적인 싸움은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 경쟁을 넘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의 싸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최 교수님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최 교수님은 준우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준우 군, 자네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표절 문제가 아닐세. 이건 범죄야. 최 교수님의 얼굴은 심각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야 해. 이민혁과 이 회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네. 네, 교수님. 저는 반드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이민혁의 해킹 시도 기록, 그의 팀이 유포한 악성 루머의 출처, 그리고 이 회장과 관련된 과거 건설 비리 사건의 단서들까지. 그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정보를 하나씩 모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결승전 무대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 그의 삶은 이제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투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이민혁의 음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활해졌다. 그는 단순히 김준우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하는 것을 넘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경진대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듯 보였다. 이민혁은 아버지인 이 회장의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경진대회 조직위원회 내부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다. 준우는 거대한 그림자와 홀로 싸우는 외로운 전사와 같았다. 어느 날 경진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긴급 소환 통보가 왔다. 준우는 의아했지만 곧 민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이민혁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몇몇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준우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김준우 씨, 우리는 당신의 앱 아이디어가 표절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혁의 변호사가 옆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것은 김준우 씨의 앱 아이디어와 놀랍도록 유사한 이미 존재하는 해외 논문 자료와 특허 서류입니다. 또한 김준우 씨가 과거에 작성한 보고서 중 일부 문장이 다른 논문에서 발췌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표절을 한 적이 없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순수하게 그의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민혁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조작된 겁니다. 준우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이민혁은 비웃듯이 말했다. 김준우 씨,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당신 같은 배경에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리 없잖아. 아마 어디서 훔쳐왔겠지. 그의 말은 준우의 어린 시절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팠다. 준우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제시한 모든 코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 자료는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훨씬 이전에 등록된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는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방법론을 접목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우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이미 이민혁 측의 편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준우의 설명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때 최 교수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준우 군은 제 연구실에서 수년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제자입니다. 저는 김준우 군의 천재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표절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준우 군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최 교수님은 준우가 개발한 앱의 초기 구상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의 아이디어가 순수하게 준우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했다. 그는 심지어 준우가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역추적하여 얻은 이민혁 팀의 해커로그 기록까지 제시했다. 이것은 김준우 군의 앱소스 코드를 탈취하려 했던 명백한 시도입니다. 이민혁 팀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고작 이런 증거로 우리를 몰아붙이려 하는 겁니까? 이런 로그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이민혁 팀의 해킹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미리 심어둔 보안 프로그램은 해킹 시도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해커의 키보드 입력 기록까지 완벽하게 녹화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민혁 팀 해커의 아이디와 암호,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민혁이 준우의 앱을 거지 같은 앱이라고 비하하며 비웃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민혁 팀의 해커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이민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민혁 씨, 당신이 한 짓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변명할 겁니까? 최 교수님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젊은 인재의 노력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아버지인 이 회장님과 관련된 과거 건설 비리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준우가 발견했던 이 회장과 관련된 건설 비리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당시 준우 아버지가 사망했던 건설 현장의 안전기준 미준수와 저품질 자재 사용, 그리고 그 뒤에 이 회장이 연루된 불법적인 거래 내용들이 상세하게 드러났다. 자료에는 이 회장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와 함께 안전검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은 경악에 휩싸였다. 이민혁과 그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준우가 여기까지 파고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진대회 부정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입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이 회장님의 탐욕 때문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이민혁과 이 회장 측을 번갈아 바라봤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격이었다. 최 교수님은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준우 군, 자네는 용감했고 현명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준우는 최 교수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만족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싸웠지만 결국 진실의 편에 서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 경진대회 결승만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꿈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었다. 전국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 결승전 날,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국내 유수의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 IT 업계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와 관중들이 모여들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김준우와 이민혁의 대결은 이미 언론을 통해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다. 준우를 둘러싼 표절 논란과 이민혁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준우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 교수님이 앉아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준우 군,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자네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네가 가진 진심과 노력은 그 어떤 거짓도 이길 수 없어.
최 교수님의 말은 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이민혁과 이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트업 대회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얽힌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였다. 드디어 준우의 발표 순서가 다가왔다. 그는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앱 스터디 브릿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흥미로운 게임 요소가 결합된 학습 콘텐츠, 그리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담아 앱의 혁신성과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그의 진심은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예상대로 이민혁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는 비웃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준우 씨, 당신의 앱은 혁신적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혁의 목소리에는 준우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이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우는 이민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민혁 상무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앱이 표절이라는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준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USB를 발표용 컴퓨터에 연결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스크린에 이민혁 팀의 해킹 시도를 담은 영상과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해커가 준우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하고 대회 서버에 침투하여 파일을 훔치려 했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민혁 팀 해커의 아이디와 암호, 그리고 이민혁이 직접 해킹을 지시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를 빼앗으려 했던 이민혁 상무님의 명백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킹 시도를 역이용하여 이민혁 상무님과 이 회장님의 더 큰 비리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어지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타났다. 이 회장이 과거 준우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계약서 4본,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의 비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흔적까지. 모든 증거는 준우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이민혁과 이 회장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조작이야, 모두 거짓말이야. 이 자식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회장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민혁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준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들의 변명은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었다. 이민혁 상무님, 그리고 이 회장님. 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탐욕과 무책임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저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회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 회장님, 이민혁 상무님, 김준우 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 경진대회 부정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 혐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혁 팀은 이번 대회에서 실격 처리될 것입니다. 강태우의 발표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이 회장 역시 충격에 비틀거리며 비서의 부축을 받아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들의 명예와 사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준우는 이민혁과 이 회장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그 상처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거쳐 준우의 앱 스터디 브릿지를 만장일치로 우승작으로 선정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용기와 진실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준우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이 대회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든 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던 날의 슬픈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지난 세월 모든 아픔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와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의 승리 이후 김준우의 삶은 격변했다. 그의 앱 스터디 브릿지는 언론의 극찬과 함께 교육계와 IT 업계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다. 혁신적인 학습 방식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수많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고 불과 몇 달 만에 스터디 브릿지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교육 앱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김준우는 이 성공을 통해 가장 먼저 할머니를 돌봤다. 그는 번 돈으로 할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최고급 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해드렸다. 할머니의 건강은 놀랍게 호전되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준우는 할머니에게 넓고 쾌적한 새집을 선물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고 집 안은 온돌방과 편안한 가구들로 채워졌다. 할머니는 새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자 준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준우,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할머니 걱정을 덜어주다니. 준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J-Tech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준우의 비전에 공감하고 그의 리더십 아래 스터디 브릿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준우는 더 이상 가난했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이자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혁신가로 인정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맨손으로 일군 성공 신화로 불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편 이민혁과 이 회장은 준우의 폭로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민혁은 경진대회 부정행위는 물론 아버지와의 공모를 통해 황진그룹의 기밀을 유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회장 역시 과거 건설 비리와 아들의 범죄를 묵인 공모한 혐의로 기업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선진테크는 주가가 폭락하고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었던 명성을 잃었다. 어느 날 준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IT 기업 글로벌 솔루션즈로부터 협력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준우의 스터디 브릿지 앱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동으로 전 세계 교육 시장을 혁신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준우의 꿈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그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하고 글로벌 솔루션즈의 한국 지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본사 대표단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준우는 한국 지사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글로벌 솔루션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와 몇몇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의 여성이 있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와 세련된 정장 차림에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글로벌 솔루션즈의 한국 지사장 정은주였다. 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얼굴에 겹쳐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눈매와 입술은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어머니는 준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즈니스적인 냉철함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준우에게 짧은 목례를 건넬 뿐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우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었고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답변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나약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피로감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준우는 모두가 퇴장한 후 정은주를 홀로 마주했다. 정은주 지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준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정은주는 고개를 돌려 준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네, 김준우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저 김준우입니다. 당신의 아들, 준우입니다. 준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준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5년의 세월은 어린 소년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시켰지만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을 발견했다. 정말 준우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와 품에 안았다. 준우야, 내 아들. 준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한순간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와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어머니는 준우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준우를 떠난 후 그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혼한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고 그녀를 구속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준우를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녀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이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 알아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성공했어요. 이제 엄마도 저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는 준우의 말에 오열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준우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그는 성공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그 이상의 기적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재회와 용서,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어머니는 글로벌 솔루션즈와 제이테크의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준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 파트너이자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었다. 김준우는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섰다. 그는 오만함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밝고 의미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용서했고 그 용서로 인해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나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7살 어린 소년의 고독한 싸움은 15년 후 기적 같은 재회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